1898년 1월 24일 고종 황제가 머물고 있는 덕수궁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영국 군함 5척, 러시아 군함 1척, 미국 군함 1척이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었는데 육지에 상륙했던 영국 병사가 오전 10시에 승선하여 되돌아갔습니다. 구한말 외교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의 업무일지였던 외화문 일기에 기록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전화통화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화기가 들어온 것은 1882년인데요. 청나라에 유학을 갔던 유학생이 전화기 2대와 100m의 전화선을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그때는 전화기를 덕률풍이라고 불렀는데 전화의 영어 표기인 텔레폰을 한자로 바꿔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를 실무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동학농민운동 등 여러 가지 큰 일들로 인해 설치가 미뤄져 왔으며 결국 최초의 전화기가 들어온 지 14년이 지난 1896년에야 정식으로 전화가 설치됩니다. 스웨덴의 통신기업 에릭슨이 총 12대의 전화기를 설치했는데 덕수궁 내부에 3대, 정부 부처에 7대, 인천과 평양에 각 1대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고종이 신하에게 전화를 걸면 이를 받는 신하들은 전화기를 향해 4번이나 큰절을 하고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왕이 쓰는 물건이었던 전화기는 1902년 드디어 궁궐 밖에도 설치가 되었는데 최초의 공중전화인 셈이죠. 전화요금은 50전으로 그 시절 쌀 한 가마니는 100kg이었는데 5가마니나 살 수 있는 거금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쌀 20kg이 평균 5만 원이라 치면 한 통화에 약 125만 원 정도였다는 것이 됩니다. 1902년에 최초의 공중전화가 도입되고 통신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통신산업도 발전해야 했지만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은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며 발전하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1962년 첫 국산 모델 공중전화기 통신 1호가 운영되기 시작해 1970년대 초반까지 사용되었지만 아쉽게도 현재 남아있는 기기는 없고 사진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1969년 출시된 최신 1호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실물 공중전화기입니다. 이 전화기들은 시내 통화만 할 수 있는 시내 전용 전화기로 1970년대 초반까지는 시외로 전화를 하려면 우체국, 전화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교환원을 통해야만 했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전화교환원 없는 자동교환식의 DDD 시외 전화가 대중화되었고 선불식 전화카드도 등장합니다. 이와 함께 카드와 동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보급되면서 공중전화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통신수단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전국 공중전화 보급 대수가 14만 대에 이르렀죠. 역 앞이나 버스 정류장 등 어디에 가나 전화부스가 늘어서 있고 전화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88년 공중전화가 전 국민의 통신수단으로서 폭발적으로 보급되던 시기 삼성전자는 일지 휴대전화 SH100을 내놓았는데 당시 400만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자동차 한 대 값에 맞먹었고 대중화는 꿈도 꾸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급한 연락이 필요한 비즈니스맨들이 사업적인 목적으로나 사용하는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삼성은 SH100 출시 이후 계속 모델을 업그레이드했지만 거의 무전기 수준으로 거대하고 무거웠고 차에는 무선 안테나를 달고 다녔죠. 가격까지 비싸 90년대 중 후반까지도 휴대전화는 대중화되지 못한 채 무선 호출기인 삐삐의 전성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1997년 2월 여전히 공중전화기 앞에는 삐삐 호출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카드를 손에 들고 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티폰의 등장이었습니다. 시티폰은 휴대용 공중전화 같은 개념으로 발신밖에 할 수 없는 전화기였습니다. 삐삐로 호출을 받으면 시티폰으로 전화를 건다는 개념인데 얼핏 보면 편리해 보였지만 공중전화 부스에 설치된 중계기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통화가 되지 않았고 통화 품질에 대한 태생적인 한계를 타고난 제품이었습니다. 2023년 지구인이라면 대부분 아이폰 또는 갤럭시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삼성 갤럭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덕수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가 설치된 지 127년이 흘렀습니다. 최초 100년 동안의 기술 발전보다 최근 27년의 발전이 훨씬 빠릅니다. 목소리를 전달하는 신기한 기계였던 전화기는 지금 우리의 건강과 스케줄을 관리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외국인과 대화도 번역 통화가 가능하고 얼굴을 보며 영상 통화도 가능합니다. 모든 일이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느낌입니다. 10여 년 후의 전화기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미래에는 전화를 받으면 상대가 내 앞에 나타나 실제로 대화하는 듯 앉거나 서서 대화를 하고 세계 어디든 내가 가서 보는 듯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컴퓨터에게 지배당하던 시절에서 휴대폰에게 지배당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AI의 발전 속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각 국가마다 규제의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이 산업이 발달하면 가져올 영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산업들의 시총은 놀라울 정도 급등하고 그 회사 CEO들을 갑부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AI는 내 사진으로 말하는 모습도 구현하고 돌아가신 분을 똑같은 말투와 모습으로 재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AI 산업이 이게 다일까요? AI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는 AI를 통해 우주도 정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은 이 AI를 통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인데 몸은 AI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먹지 않아도 살고 숨쉬지 않아도 살고 모든 걸 보고 느끼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을까요? 앞을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늙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세상, 인간의 원초적 욕구와 즐거움, 지적 호기심이 사라진 세상, 우리는 그저 기계처럼 몸을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다만 고민은 많아지겠죠. 몸을 유지 보수해야 하고 움직이기 위해 충전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 영혼을 AI 몸체에 이식하려는 비용은 너무 비싸고 가난한 이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가격이라면 그런 일은 부자들만 가능하다면 미래는 돈이 많은 부자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요? 영상을 시작하면서 전화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짧은 시간 내 전 세계의 통신 시스템이 발전했지만 우주 규모로 보면 미스테리할 정도로 미개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양열이 너무 강해도 못 살고 약해져도 못 살며 우리의 태양의 플라즈마가 보내는 우주선이 너무 강하면 아무리 좋은 전화 시스템도 다운되어 먹통이 되고 지구 궤도에 올라있는 인공위성도 못 쓰는 기계의 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는 식사를 하고 그걸 연료로 태워 심장박동으로 전류를 발생시켜 온몸의 신경망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몸조차도 전기 전류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처럼 살기 좋은 행성이 과연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지구와 경쟁할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훨씬 더 쉽게 번성할 수 있는 초거주 가능한 슈퍼지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외계 행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행성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외계 행성이 거주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망원경만을 통해서 감춰진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없고 궤도를 도는 별들의 밝은 눈부심만 볼 수 있습니다. 나사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케플러 망원경을 만들었고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케플러 망원경은 우리에게 가까운 은하계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 기술은 통과 방법을 사용하여 수백 광년 떨어진 행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먼 별에서 오는 빛의 변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행성이 별 앞을 통과하거나 지나갈 때
별은 그렇게 밝지 않으므로 그 차이로 별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케플러 망원경은 이를 사용하여 외계 행성을 탐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9년의 수명 기간 동안 4,367개의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 별들 중에 어느 것이 슈퍼지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구는 매우 특별한 곳이므로 어떤 행성이 거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구와 많이 닮았거나 똑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거주 가능 행성은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한 암석 행성으로 물이 액체 형태로 그 행성 표면에 있거나 얼음 상태로든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것, 그게 다입니다. 금성과 화성은 거주 가능한 행성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 전혀 지구와는 다릅니다. 그럼 그런대로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태양의 수명은 약 100억 년이고 가장 단순한 생명체보다 더 복잡한 생명체가 지구상에 출현하는데 40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K형 외성의 수명은 약 700억 년입니다. 따라서 K형 별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면 생명체가 진화하고 그 위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온도입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행성은 생명체가 거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구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물이 더 많은 행성을 발견한다면 그곳에는 생물 다양성이 무성하고 열대우림으로 뒤덮인 행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크기입니다. 중력은 행성의 대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힘이며 중력과 행성의 크기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보다 1.5배 더 큰 행성을 발견한다면 내부 열을 유지하고 대기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은 일반적으로 암석이지만 지구보다 큰 외계 행성의 약 50%는 목성 같은 가스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외계 행성이 너무 작다면 화성처럼 불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작으면 내부의 열과 자기장을 발생하는 핵이 그 수명 다하고 불을 꺼 놓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딱 맞춰진 외계 행성은 있을까요? 케플러 1649c는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행성계의 가장 바깥쪽 행성인 적색 외성 케플러 1649의 거주 가능 구역 내에서 공전하는 지구 크기의 외행성으로 암석 행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별은 지구에서 92파섹, 즉 약 301광년 떨어진 백조자리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케플러 1649c는 한 달은 19.531이며 모항성으로부터 0.0649 AU, 971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질량은 지구의 1.2배이며 반경은 약 1.02배로 질량과 반경을 기준으로 볼 때 이 행성은 슈퍼지구일 가능성이 높지만 별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조석 잠금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케플러 1649c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방사선 영향을 받는 것처럼 모항성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영향의 약 4분의 3 수준의 방사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세티 K2 과학실 소장인 제프 코플리는 이 행성을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지금까지 발견한 행성 중 가장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항성인 케플러 1649는 M형계역 적색외성으로 태양 반경의 대략 4분의 1 크기로 추정되며 궤도에는 확인된 행성이 2개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케플러 1649b입니다. 케플러 1649b는 지구보다는 금성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금성과 마찬가지로 이 행성의 크기와 공정 궤도가 지구의 대략 절반 정도의 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궤도는 지구 시간으로 19일 반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기에 거주한다면 그 행성의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은 조석 고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행성의 한쪽은 항상 그 개의 태양을 향하고
다른 쪽은 우주를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달이 뜨면 매일 보는 쪽만 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태양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적색외성주의를 도는 행성에 거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적색 외성 모항성은 궤도를 도는 행성에게 자외선을 가하며 이는 항성 대기권을 흔들어 온도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 행성이 지구와 똑같은 조건이고 기후도 같고 물도 있고 약간의 생명체가 있다고 판명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구에서 이 행성에 가려면 적어도 빨라야 최소한 2000년이 걸릴 것입니다. 거주 가능하다고 밝혀져도 우리에겐 지금은 그림의 떡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사는 광속의 5분의 1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작은 탐사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외계 행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크게 확장할 수 있으며 외계 행성만 보는 데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별로부터 직접적인 태양 에너지를 받고 달이 공전하는 행성은 태양 에너지를 별 쪽으로 반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달이 외계 행성보다 인간의 삶에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지구와 유사한 행성은 토성의 가장 큰 달인 타이탄입니다. 따라서 수천 년의 여행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타이탄이 우리에게 딱 좋은 여행지 후보입니다. 지구에서 27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차가운 바다 행성 유로파도 있습니다. 이 유로파는 20km나 되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바다가 숨겨져 있고 그 바닷속에는 끔찍하고 지능이 뛰어난 생명체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냥 추정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유로파에 서식하는 문어와 같은 생물에 대한 아이디어는 오픈 유너버서티의 행성 및 우주 과학 교수인 마니커 그레이디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유로파의 얼음 아래 바닷속에 문어를 닮은 외계인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온갖 상상과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이론이 옳다고 치고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로파는 목성에 알려진 79개 위성 중 하나이며 지구에서 불과 6억 2,7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24km 깊이의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그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물이 있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바다라고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이 얼음은 태양 복사와 소행성 충돌로부터 유로파를 보호합니다. 그러한 상황은 모두 훌륭하고 좋지만 여기에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로파의 해저에는 열수 분출구와 물속에 염화 나트륨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즉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로파에는 생명에 필요한 물, 화학, 에너지에 꼭 필요한 성분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은 유기체가 먹을 영양분을 용해시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화학물질을 운반하고 해당 세포가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로파는 지각 아래의 바다에는 지구의 바다보다 더 많은 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생각을 더 논하자면 살아있는 유기체에 화학적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암석 해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진짜로 문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로파에서 문어가 헤엄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우주 탐사 임무에 대한 엄청난 추진을 촉발시켜 우주 산업이 더 발달할 것입니다. 문어 같은 생명체가 목성만큼 가까이 있다면 또 다른 우주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과학자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로 더 많이 모험을 할수록 더 큰 위험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어느 행성에서 무언가를 채취해 다시 가져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우주 여행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검역을 다루기 때문에 지구와 다른 행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고급 프로토콜과 법률이 필요합니다. 우주를 정복하려면 아니 정복은 차치하고 우주를 여행하려면 행성 규모의 전기를 사용하는 생명체가 되든지
나아가 항성계의 규모의 에너지를 지배하던지 은하 규모의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알아야 우리의 우주여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에너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기이든 물질이든 상관없습니다. 인류는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에너지를 지배하기 위해 지구라는 행성 내에서도 침략하고 점령하고 같은 종을 죽이는 참혹한 일을 벌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류가 전화가 휴대폰으로 비약적인 발전은 가져온 것처럼 또 다른 발전을 가져온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주 여행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반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프린터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분명 종이가 없는 사무실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호언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프린터와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보기 좋은 문서를 뚝딱뚝딱 뽑아내는 프린터가 개발되었고 이제는 프린터가 염가 보급되어 오히려 종이의 사용량은 유례없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한 탄소 배출은 기후변화에 중대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 지구의 허파인 열대 우림들이 벌목되고 종이 제작을 위해 탄소 배출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사람만 보고 끝날 것이라면 그렇게 인쇄를 많이 할 이유가 없지만 원래 이런 서류라는 게 높으신 분들이 본 후 결제를 하기 위해 만드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의 회사나 공공기관에서는 중요 문서는 출력해서 보관해 둬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종이의 사용량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기록 보관물도 전부 종이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종이의 특성 때문인데 모니터로 보는 것이 더 쉽고 간편할지 몰라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도 자료를 찾아보려면 종이로 되어 있는 문서가 보관이 더 잘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가 없던 시절에는 뭔가 제출할 것이 있었다면 일일이 손으로 원고지나 레포트 용지에 적어서 내야 했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를 쓸 수도 있었지만 그 옛날의 전자식 타자기는 대학 등록금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옛날에는 워드 프로세서는 워드만 되는 컴퓨터의 열전사 프린터기를 연결해 쓰려고 해도 프린터 크기가 노트북의 2배 반이 될 정도로 크고 가격은 소형 중고차 한 대 값이어서 프린트를 대행해주는 일도 하는 사업도 있었는데 다양한 종류의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가격은 싸졌지만 지금은 본체보다 보급품인 잉크나 토너 등이 더 비싼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프린터의 발전 때문에 글씨 잘 쓰는 게 예술 경지로 취급되고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 등으로 프린터가 입지를 잃어갈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여전히 종이 사용량은 너무나도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많이 쓸 것이 분명합니다. 컴퓨터에서 보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인쇄하려면 원본 이미지, 디스플레이, 프린터에 거쳐 광범위한 색상 관리가 필요합니다. 프린터 제조사마다 고유의 색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프린터의 색 재현 특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이에 따라 포토샵 등의 인쇄 프로그램에서 잉크의 농도, 분배 등을 설정해줘야 하고 인쇄 매체의 특성에 따라 프루핑하는 모니터의 0점을 조절해줘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프린트된 이미지의 색상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염료 색상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 임의의 색상 프로파일을 만들어 다시 프린팅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가 수행하기엔 무리가 크고 시간과 비용을 따져봤을 때에도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개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컬러 프린터와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잉크젯 프린터, 은염이나 장비들은 성능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 과정을 모두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품질의 결과물을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프린터에서 한 발 더 나가 이제는 3D 프린트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3D 프린터의 시초는 RP라고 불리는 프린팅 기술이었습니다. 1981년 일본 나고야시 공업연구소의 고다마 히데오 박사에 의해 특허 출원되었지만 기한인 1년 안에 설명서를 기재하지 못했기에 특허가 무산되었고 1983년 3D 시스템의 공동 창업자 찰스 힐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986년 3D 프린터의 첫 번째 특허는
광경화성 수지 적층 조형 기계를 만든 척 헐에게 주어집니다. 그 후 3D 시스템사를 설립하고 2년 후인 1988년 3D 프린터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었습니다. 1987년 명문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학부생이었던 칼 데커드가 조 비먼 교수의 도움을 받아 SLS 방식의 3D 프린터의 특허를 1989년에 취득했습니다. 작동 원리는 플라스틱 가루 위에 원하는 모양으로 접착제를 뿌린 뒤 남은 가루를 날리는 방식이었으며 현재 SLS 방식의 시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는 이후 DTM사가 상용화하였으며 현재 해당 기업은 3D 시스템사에 인수 합병되었습니다. 또한 1989년에는 FDM 방식의 특허도 출원되었는데 해당 방식은 스콧 크럼프가 취득하였으며 이후 스트라타시스사를 설립해 1991년에 최초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세계 1위의 3D 프린터 제조업체인데요. 참고로 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FDM을 FFF로 부르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대중에 알려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제 현장에 도입된 지는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래는 레퍼드 프로토타입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서 모급을 제작하는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물품을 제작하는데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로 긴 시간을 요구했고 비용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D 프린터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비교적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 시간이 짧은 FDM 방식이 상용화한 시기부터이며 이때를 기점으로 3D 프린터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금속 3D 프린팅 기술도 개발되었고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 언론에도 3D 프린터가 보도되며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2009년에는 대한민국 기업도 3D 프린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금속 3D 프린터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는 레이저 클래딩이란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금속 분말을 노즐을 통해 뿌리는 동시에 레이저로 녹여서 균일한 두께로 적층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보다는 금속 가공품의 손상수리에 많이 쓰였는데 이를테면 플라스틱 사출을 위한 금속 금형이나 금속재 터빈 구성품에 미세한 손상이 간 경우 이것으로 손상 부위만 메꾸고 후처리를 하여 다시 원상 조립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응용, 일정한 형상이 되도록 계속 적층해 나가면서 플라스틱 3D 프린터 마냥 금속으로도 3차원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금속 3D 프린터가 일선에서 안 쓰인 이유는 사용처가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웬만한 형상은 5축 CNC 머신 등으로 가공이 가능하며 통짜 금속을 깎아서 가공하기 때문에 녹인 금속을 층층이 녹여서 붙이는 방식보다 내구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량 생산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주물은 물론이고 5축 CNC 머신보다도 생산 속도도 느린 편에 잔류 응력 제거를 위한 열 처리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재료와 공정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강철 자체는 산업에서 흔해 빠진 재료지만 SLS 프린터에 쓰이는 금속 파우더는 아주 곱고 균일하게 분쇄된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공비 때문인지 재료비가 엄청 비쌉니다. 거기에 프린터의 카트리지에 인증 칩 같은 게 달려 있으면 잉크젯 프린터 마냥 인증받은 정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에서 상술한 열처리와 후가공 과정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 단가 등 때문에 제작 비용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금속 3D 프린터는 항공우주, 의료, 방산, 플랜트 등의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기업용 금속 3D 프린터는 가격이 최소 40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보통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보통 금속 프린터는 고온의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전력 소모가 어마무시해서 따로 전기 공사도 해야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엔 들여오는데 수입 신고, 설치 신고까지 따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찍는 산업용 3D 프린터는
본 장비와 부대 장비 무게만 몇 톤에 달하고 설치할 곳 바닥에 기초 공사까지 해야 합니다. 산업용 3상 전원도 설치해야 하며 설치하는 데만 해외 제조사 기술진 3명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타이타늄 파우더로 프린팅이 가능한 제품도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우주선 부품 만드는 용도로만 제한되고, 하지만 절삭 가공만으로는 모양을 내기가 어려운 내부 형상을 갖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용 금속 금형 생산 같은 경우에는 금속 3D 프린터에 대한 수요가 아직 있으며, 자동차나 항공기 엔진에서 내부에 냉각용 관을 심거나 부품 내부에 전선을 심는다거나 하는 활용법이 나오면서, 이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금속 3D 프린터 및 공정을 개발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속 3D 프린팅의 장점으로는 파이프 구조가 연속되는 구조물의 경우 내부 구조를 쌓아 만들어 복잡한 주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할 수 있으며, 인공뼈, 관절 등과 같은 의료용 부품의 경우 환자가 부상을 입은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른 형상의 부품을 바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3년 10월 22일에는 유럽 우주국에서 3D 프린터로 우주선에 쓰일 수 있는 금속 부품을 만들어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2013년 11월 7일 텍사스의 솔리드 컨셉츠라는 업체가 3D 프린터로 금속재 권총을 제작해 10여 발 이상을 문제없이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3월 조리스 라만과 아코테크라는 회사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MX3D 메털이란 제품도 있는데, 이는 공중에서 용접하는 방식으로 금속 제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2014년 8월에는 나사에서 금속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로켓 엔진 부품의 연소 테스트에 성공했으며, 이 실험 동안에 100기압에 가까운 압력과 3000도가 넘는 열이 가해졌지만 성공적으로 견뎌냈다고 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생산되는 부가티의 하이퍼카 부가티 시로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된 티타늄 브레이크 캘리퍼가 부품으로 들어갔습니다. 티타늄은 대표적인 난삭제라 정밀한 가공이 곤란하지만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가공이 쉬워지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모양을 성형할 수 있습니다. 종래 슈퍼카에 들어가던 티타늄 브레이크 캘리퍼는 구조가 단순해 성능이 떨어지거나 여러 부품을 조합해 강도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3D 프린팅한 새 브레이크 캘리퍼는 부품 개수도 적은 데다가 구조도 복잡해 성능도 좋고 강도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물론 제작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지만 애초에 대당 수백만 달러씩 하는 부가티를 사는 사람이면 재벌급은 되는 거부이니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미 해군이 자국 핵 항모인 해리 S. 트루먼호의 금속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부품을 일부 탑재한 채 12개월간 운용 테스트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인사이드 3D 프린팅에서 한 업체가 금속 3D 프린터로 제작한 금속재 피규어와 1대1 스케일 롤드컵 트로피 모형을 선보였습니다. 스테인레스 같은 금속으로 만든 피규어이기 때문에 매우 묵직하고 특유의 광택이 플라스틱 피규어에서 느끼기 어려운 느낌을 주었는데요. 제작 가격은 수백만 원 내지 그 이상 수준으로 매우 비싸지만 그럼에도 제작 의뢰를 하는 소비자가 있다고 합니다. 나사에선 화성 우주여행 등 장거리를 뛸 때 고장난 부품 수리를 위해 3D 프린터와 분말가루 재료를 잔뜩 넣어두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물건이 고장날 줄 모르니 예비 부품을 잔뜩 싣는 것보다 이쪽이 경제적이라는 것이지요. 프린터가 고장나면 프린터를 하나 더 가져가면 됩니다. 장기간 우주 프로젝트에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보급인데요. 예를 들어 국제우주정거장의 경우 우주 비행사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의 여분을 우주정거장에서 대략 30에서 40% 지상에서 약 60에서 70% 정도 비축해두는데, 만약 우주정거장에서 몇몇 부품의 재고가 부족해서 지구에서 공수해 오려면 로켓으로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배송비로만 수백에서 수천억 원이 들고, 아무리 싸게 잡아도 억소리 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게 됩니다.
게다가 이 여분의 부품들은 유효기간이 존재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용품으로 간주하고 미사용 상태로 폐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폐기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폐기되는 물품 하나하나의 가격이 상상을 초월이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우주 정거장까지 배송하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이랑 비축분 폐기로 인해 낭비되는 돈만 해도 천문학적인데, 더 거리가 멀고 보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화성이나 외계 행성에 물건 배송을 해야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이 되겠죠. 한국 우주인 후보였던 고산이 발명하려는 3D 프린터도 우주에서 사용이 가능한 원천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3D 프린터 구동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덜 굳은 성형물이 가공 중간의 중력에 의해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3D 프린터는 무중력 상태의 구동이 지상에서의 구동보다 더 유리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 22일에는 유럽 우주국에서 3D 프린터로 우주선에 쓰일 수 있는 금속 부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플라스틱에서 금속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가정용보다는 특정 전문 분야에 한정될 것입니다. 이 3D 프린팅은 건축에도 쓰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3D 프린팅으로 건축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기존의 사람이 하는 공정에서 굉장히 힘든 작업인 콘크리트 곡선 성형 작업이 3D 프린팅에선 매우 간단합니다. 게다가 콘크리트 안을 다 안 채우고도 비슷한 강도를 낼 수 있게 뼈대 조형이 가능하므로 무게도 가벼워지고 콘크리트 재료도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업 인력을 크게 줄이고 공사 시간이 월등히 적게 듭니다. 이미 하루 만에 10채의 집을 완성한 기록이 나와 있으며, 비용은 고작 5,000불밖에 안 들어가는 등 건설업계에 엄청난 혁신을 몰고 올 미래 산업입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저층의 소형 주택이고, 더 크고 넓은 건물을 지으려면 철근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 보강이나 강도를 늘린 건축물을 짓는 일까지는 3D 프린팅이 할 수 없어 프린팅 기술의 발전을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이러한 주택 건설이 발전되면 화성으로 이주를 위해 먼저 화성에 주택 용도의 거주 시설을 먼저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프린터를 조절하거나 AI를 통해 화성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 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화성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 3D 프린터를 가지게 될 경우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업체에선 도면만 보내주고 고객이 집에서 바로 프린터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 배송에 걸리는 배송비와 배송 시간이 절감되고 불량품이 배송될 가능성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다이소 같은 곳에서 사는 게 훨씬 싸고, 상점에서 걸어서 30분 이내의 편의성으로 인해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현대 기준으로 배송 사고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다가 다이소에 안 파는 것은 쿠팡에서는 하루,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늦어도 이틀이면 받을 수 있고, 품질도 훨씬 좋기 때문에 집에서 숟가락 같은 제품 하나 뽑자고 프린터를 개인이 사기에는 채산성이 안 나오는 비효율성이 문제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이용이 되는데, 간단한 수술에 앞서 뼈를 프린팅하는 경우에서부터 장기를 프린팅하기도 합니다. 세포를 배양해서 3D 프린터로 인쇄하고 이식하는 것이죠. 환자 본인의 장기 세포를 배양해 3차원 프린팅한 인공장기는 본인의 장기와 같으므로 수술 후 저절로 적응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인공뼈의 빈 부분에는 골수를 이식해 두면 차차 저절로 채워지며, 운동과 재활 과정을 통해 석회질이 보강되어 원래 뼈만큼 단단질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선두자로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아탈라 박사가 유명하고, 국내에서는 포스텍 조동우 교수팀이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 부위를 스캔해서 만든 가볍고 몸에 꼭 맞는 골절 환자용 부목은 이미 상용화되었습니다. 치아 교정, 특히 투명 교정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치아를 조금 움직인 후 인쇄한 다음 이에 맞는 틀을 만들어 끼고 다니면 치아가 움직인다는 원리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응용이 기대되고 있는데, 개인이 프린트할 수 있는 AR 하부 프레임도
이미 등장해서 공개된 상태입니다. 금속 3D 프린터 가격이 어마어마하기에 아직까지는 총기 프린팅은 플라스틱 부품 위주이고 때문에 강한 압력을 받는 총신, 약실 등 주요 부분은 상용 금속재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하부 프레임만 프린트할 수 있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법률상 총기로 인정되는 부품은 총번이 찍히는 부품뿐이기에 총신, 상부 프레임, 하부 프레임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 등은 아무런 등록 없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은 경우가 좀 다르지만 미국 법률상 개인이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총을 제작하는 것 또한 합법입니다.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현대군에서 전선에서의 활용도도 높은데 RTS 게임처럼 전선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의 나사 사례처럼 간단한 교체 부품은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것보다 전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3D 프린터기로 새로 뽑는 식으로 조달하거나 부품의 크랙 등의 경우 적층 제조를 응용해 간단하게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만약 3D 프린팅이 대중화된다면 그 다음으로 비슷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나노물질을 이용한 유니버셜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물질 재조합 장치입니다. 폰 노이만이 제창하였고 스타트렉 등의 SF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쉽게 생각하자면 3D 프린터가 나노머신에서 뽑아낸 물질로 분자 단위부터 물질을 재조합하여 어떤 것이든 재질과 형태를 가리지 않고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어느 물질이든 이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나노 단위로 원소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재조합해 필요한 물질을 분말 형태로 만들어내는 기계라는 것이죠. 이 시스템의 이름은 유니버셜 컨스트럭터라고 하는데 풀어 말하면 범용 생성자라는 것이죠. 1940년대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폰 노이만이 설계한 것인데 셀룰러 자동장치 환경의 자체 복제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폰 노이만의 설계는 전통적으로 기계의 자가 복제에 대한 논리적 요구사항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훨씬 단순한 기계가 자가 복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사소한 결정과 같은 성장, 템플릿 복제 및 랭턴의 루프가 있습니다. 폰 노이만은 더 심오한 것, 즉 구성, 보편성, 진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간단한 자가 복제 CA 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진화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복제기는 구성기계를 완전히 포함하지 않으며 복제기가 주변 환경에 의해 정보를 복사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폰 노이만 디자인은 논리적 구성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물리적 기계로 예시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이 범용 생성자는 물리적 범용 어셈블러의 추상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제에 대한 환경적 기여 문제는 원자재와 그 가용성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개방적입니다. 폰 노이만의 중요한 통찰력은 복사되어 범용 복사기를 통해 별도로 자손에게 전달되는 기계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생산 구성 메커니즘의 활성 구성 요소인 동시에 수동적 복제 과정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본 누먼의 만능 생성자와 만능 복사기의 조합이 생물학적 유기체에서 관찰되는 무한한 진화 또는 복잡성을 개념화하고 공식화합니다. 이 통찰력은 왓슨과 크릭이 DNA 분자의 구조를 발견하고 세포 내에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해석되어 복제되는지에 앞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DNA 분자는 새로 구성된 세포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고 DNA를 복사하는 별도의 메커니즘에 의해 처리됩니다. 개방형 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테이프 복사의 오류가 자동장치의 실행 가능한 변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물질을 복제하거나 축출하고 그것을 통해 물질을 재구성한다는 논리는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우주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에 있으므로 특정한 방식으로 이 물질들을 모으고 합성하는 제조 기계인 이 유니버셜 컨스트럭터가 만들어진다면 초대형, 초특급 특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 생산을 위해 지구를 오염시키거나 특정한 물질, 이를테면 석유, 광산 물질을 가진 나라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리더가 될 것입니다.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고 일부 특정 물질을 점유하고 그것을 힘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후들릴 필요가 없어지는 셈인 것이죠.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위해 건설하고 그곳에서 생존을 위한 물체를 제작하기 위해 프린터를 보냈다고 해도 프린팅에 필요한 재료를 보내는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니버설 컨스트럭터를 그 행성에 보내 그곳의 토양이나 물질에서 나노물질로 성분을 축출하여 원하는 대상을 프린팅하면 되므로 프린터기 발전과 더불어 유니버설 컨스트럭터의 개발은 더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론상 다른 유니버설 컨스트럭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생산 공장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상 SF의 영역일 뿐 현실에서 이러한 영역에 도달하려면 기나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상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